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기조와 주력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건전재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예우하고 협력도 거듭 당부했는데요. 그 막전 막후의 모습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유통된 마약이 북한의 공장에서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마약의 폐해와 북한 내부의 마약 실태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먼저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도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들으신 대로 경각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여건, 정말로 어렵기 때문 아닌가요? 네,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람이 사는 것과 국가 살림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빚은 늘고 수입은 줄고 장사는 안 되고 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빚이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미 작년의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었었습니다. 네. 예, 일각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정도 되면은 국가 채무가 1,196조가 늘어날 것이다. 네. 엄청난 빚이죠.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 빚이 자꾸 늘어나는 상태니까 이건 뭐 가정 살림을 아마 비교해 주시면 알 겁니다. 네. 또 수입도 늘다. 수입은 굉장히 준다는 말이죠. 빚은 늘는데 수입은 준다. 수입이 어떻게 냐면 국가의 재정의 수입이라는 것은 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을 얼마나 거치냐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세수 수입이 내년도에는 한 40조 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빚은 늘고 수입은 줄고 이러니까 그것만 하도록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장사는 안 된다. 이 결국 국제 글로벌 경제 위기, 국제 고물가 상황 이런 상황에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그 리스크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미국의 고금리, 그리고 두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여러 가지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의 총 길이를 재보니까 약 27분이었는데요. 사용된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먼저 경제와 개혁, 미래, 민생, 물가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저 키워드 분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경제는 23번이나 쓰셨고요. 개혁은 14번, 미래는 11번, 민생 9번, 물가 8번, 그다음에 약자가 4번. 이렇게 많은 단어가 쓰였는데 네.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자유민주적인 가치란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경제, 개혁, 뭐 미래 이런 실용적인 그 개념들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년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조금 전에 이상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어떤 실적을 한번 내보이겠다 이런 다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대통령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을 거듭해서 연설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내내 건전재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미래 세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내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2005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이후에 가장 낮은 정부 지출을 유지하도록 내년도 나라 살림을 짰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간단한 의미죠. 결국 그 수입도 줄고 하니까 지출을 건전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재정 건전주의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재정 건전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지난해 정부 출범하면서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2022년 8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재경부 2차관이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3대 재정 만능주의를 타파하겠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구조, 불필요한 지출 이런 것들 다 줄여서 이런 것을 복지 복리로 가겠다라는 어떤 재정 건전성의 방향 자체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올해 8월 달에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 것이고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이야기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 같은 빛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되는데 여기서 뭐 싱크로 나왔습니다만 23조 원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법정 경비가 있고 경직성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도저히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죠. 네.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돈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정부가 이미지로 융통성을 갖고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규모가 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것을 한 20% 삭감을 해서 그에 대한 재원 23조 원을 나라 살림이 힘들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그래도 복지 분야라든가 노인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네네.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위 인프라 측면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가피한 지출은 지출을 하되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서 네. 이 부분들한테 복리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20조의 그 유동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한번 줄여서 23조 원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또 2023년 예산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불과 2.8%포인트밖에 증가폭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또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 약자, 사회적 약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638조 7천억인데 내년 예산안을 656조 9천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8조 2천억이 늘어난 건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8%입니다. 그런데 아마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이에요. 증가율이에요. 네네. 그런데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는 집권 여당이 재정을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시켰다. 그냥 늘릴 수 있는 만큼 최소화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그러니까 표심 생각할 때가 지금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0조라고 하는 돈은요. 이자만 하루에 1000억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가 하루에 1000억 원. 이자가 하루에 10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국가적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로 아무리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앞두려면 이 사탕을 좀 풀어야 되는데 사탕 대신에 쓴 약을 줘야 되는 게 이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산의 적자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건데 지난 정부 때 확 늘어난 우리나라 빚 그야말로 매우 심각한 규모.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1196조 내년도에 이제 빚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난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렇고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상위 랭크가 될 정도로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심각성이 더하다는 말씀인데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2023년부터 27년까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관리 재정 수주 적자
이 수지 적자가 92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GDP 대비를 보면 마이너스 3.9%거든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가 채무 비율로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내년 채무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196조의 천조 시대를 완전히 그야말로 돌파해버리는데 1,200조가 된다는 예. 얘기네요. 이런 상황으로 GDP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본다 그러면은 2027년은 53%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제 50.4% 정도. 그러니까 51%로 일단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이 되면? 네, 그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 부담하는 부분들이 결국 세금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경기가 따라줘야 되는데 경기가 따라주지 않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총선에 대비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뭐 총선을 대비할 것 같으면은 지적하셨다시피 소위 말해서 사택 말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복지를 대폭 늘리고 예산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좌고우면할 지금 상황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건전 재정을 확보해야 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나라 빚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재정 준칙인데 지금 야당의 협조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빨리 야당이 또 민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생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준칙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의 그 연준 의장 가운데 헬리콥터라는 별명이 있던 사람이 있었죠. 헬기로 돈을 뿌린다는 말인데 이게 가장 쉽습니다, 사실. 하지만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그런 지금 선택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은 그래서 줄일 부분, 집중 투입할 부분을 확실하게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꼽은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 분야, 국방, 법치, 교육, 보건을 꼽았고요. 약자 보호와 그래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방, 법치, 교육, 보건 이런 부분들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북한의 위협은 전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핵, 미사일, 해킹 이런 것들. 거기에다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라가 잘 되려면 법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누구는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그럼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이 잘 돼야 국민들의 건강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가 들어가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2023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초수급 가구,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렇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학생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히고 계신 거죠. 네, 19조 4천억 원을 이 분야에는 쓰겠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지원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 확대 예산은 결코 줄이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 대목도 주목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정연설의 뼈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야당의 지도부 또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 이걸 좀 해달라는 요구에 파격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었는데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본회의 시정연설 사전 환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 이제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재명 대표, 저때 이제
김기현 대표도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이제 사전 환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재호 원내대표를 거쳐서 먼저 이제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 이정미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했는데 이제 저 때 말고 사전 환담 내용은 그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자,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은 그냥 오랜만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인사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어제는 3번 정도 만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때 한 번 악수했고요. 네네. 사전 환담회에서 오부 요인, 뭐 총리, 뭐 대법원장, 뭐 국회의장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다라고 했고 이 오부 요인에다가 여야의 대표들이 끼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환담회장에서 한 번 만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 그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를 했었을 저 거고요. 아까 대화 내용을 저희가 설명해드리면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인사하면서 눈 맞추기를 했고 자 이재명 대표 별 말 없이 미소로 화답했다고 저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입장할 때 악수하고 퇴장할 때 악수하고 이렇게 어제 한 3번 정도 악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가 원래 저런 행사가 없었으면은 법정에 가야 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법정에 나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요일하고 금요일 대장동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 재판 또 미뤄졌겠네요. 연기가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자주 만나고 환담하고 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요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제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꼬가 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요. 그 사전 환담, 저 춘추관장으로 계실 때 네. 대통령 수행해서 저런 야당 대표 모임을 많이 수행을 하셨잖아요. 네, 많이 수행했습니다. 자, 저런 만남이 취임 이후에 저것 자체도 처음 있었다. 이 한국 정치의 좀 비극이기도 해요. 예. 일단 시정연설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뭐 비교할 부분들은 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시정연설 하러 올 때 육성으로 미국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라고 외쳐줍니다. 그렇게 하죠. 예, 이게 왜냐하면은 주의를 그만큼 환기시키고 아주 큰 그 목소리로 하죠. 그렇죠. 네. 대통령의 상징성과 그 입장, 입지 이 부분들을 환기시켜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그 위치, 권위적 위치 이런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비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부합하기가 아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섭섭하다. 그러니까 독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권이 탄생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고요. 정치적 기초가 사실상 자유민주적 기초에 그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기초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많이 시달려 왔고 네. 그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정 파트너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고 의사를 소통하게 되면은 이 법적인 기반 질서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이에 대한 영향성이 국민에 미치는 정서가 크게 미친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와 안 만났던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신뢰에 따라서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법치를 바로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옳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패배다 굴욕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이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는 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이 사전 환담뿐만 아니고 본회의장에 이제 입장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갈 때 또 하고 나올 때 2번이나 민주당 의원석을 돌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서 2번 더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마지못해 응하는 파가 있었고 또 일어나서 또 웃으면서 맞이한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휴대폰을 보면서 뭐 계속 만지작거리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고 아예 몸을 돌려 딴 곳을 보는 의원들도 있었고 이거 사전
그 원내대표 간 협의하고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이른바 신사협정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신사협정이라고 한 것이 꼭 여기에서만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신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예의를 갖추면서 상대를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휴대폰 만지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예의가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불쾌한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핸드폰 보고 그러면은 찍힙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그 여당, 야당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치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 의회 얘기를 해보자면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대통령, 국가원수, 총리가 입장할 때는 야당 의원들도 기립해서 진짜로 환영합니다.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나라를 위한 거지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격을 생각하는 자세를 그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씁쓸한 대목이었어요. 자,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이례적으로 야당 지도부를 먼저 일일이 거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자, 잘 들어보시면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거기까지는 뭐 관례대로 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제일 끝에 나와요. 심지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보다도 뒤에 뒀습니다. 자, 원내대표를 거명할 때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먼저, 그리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중. 이거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우리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은 그 메시지와 행보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문에는 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당 대표를 제일 마지막에 뒀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과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하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왜냐 그러면은 이건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쓰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쓰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상 정치권이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네. 또 파격이 있었습니다. 당초 그 참모진이 준비해준 시정연설 원고에는 문재인 전임 정부 때의 예산 지출이 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뭐 방만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원고를 초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싹 다 빼라 이렇게 해서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지난 정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는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계속 좋지 않은 것인데 그다음에 또 이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대통령이 잘 선택을 하신 것이다, 판단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민주당은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를 국민의힘과 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피켓 시위하지 않는다, 고함이나 고성 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른바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 원칙은 본회의장 안에서는 그런 대로 지켜졌는데 일부 강경파들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고 로턴드 홀에서의 피켓 시위가 집단적으로 있었고 또 누구는 따라다니면서 계속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정 연설에 있어서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통 지켜보는 어떤 시선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좀 하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수막을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나오면서 이 정쟁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되는 현수막 다 일시에 철거한다. 이래서 여야가 좀 이 평화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뭐 국회 내에서는 피켓 시위라든가 뭐 야유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기로 소위 말하자면은 젠틀맨십 어그리먼트를 한 것이죠. 시에서 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회의장이 아니라 로텐드 홀이니까 회의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분히 이제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강성 지지파들 그 팬덤 정치가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비판 의식을 뭐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긴 합니다만 일부 그 의원들은 윤 대통령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했고 또 노루곽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는데 손은 잡았는데 딴 곳 봤다는 얘기예요. 또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좀 두시죠라고 외쳤다. 이 얘기를 본인이 당내 어디 글방에다 올려가지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용민 의원이야말로 저런 행동을 그만둬야 됩니다. 김용민 의원이 작년에 그 대통령 탄핵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법대로 해야 되지 그걸 무슨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렇게 탄핵 운운하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볼상사납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김용민 의원이 그만두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검정 마스크를 쓰고 했다는 거잖아요. 검정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한테 그만두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만 그냥 그 웅얼웅얼 하듯이 그렇게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비겁해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저런 식의 모습은 우리나라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요. 본인의 그 품격을 높이는데도 하등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하려면 마스크 벗고 해야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매우 실망했다. 특히 병사복지 예산 삭감은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게 아닌지 싶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루 만에 싹 바뀐 야당 대표의 태도 참 안타까운데요.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연예인 이선균 씨 마약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회원제 클럽에서 이 마약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북한 공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시아와 세계를 넘어 우리 안방에까지 이제 침투한 북한 마약의 세계를 지금부터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서울 강남의 유명 회원제 클럽에서 유통된 마약이 북한의 청진에 있다는 제약회사, 뭐 이걸 제약회사라고 불러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에서 나돈 사고 팔린 북한 마약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북한산 마약이 그것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 청진 나남제약 공장이라고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아, 네. 거기서 만든 마약이
우리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부 클럽들에 들어와서 또 연예인들이 이용을 하는 회원제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온 마약이 바로 청진 나남제약 공장에서 만든 고순도의 마약이다. 네. 이런 설들이 돌고 있고 사실은 말하자면 북한은 만들고 중국이 팔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들어와서 소비는 한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 같은데 이제 넣어서 오기도 하고. 무역 상품 속에서 들어오고 누가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지금 마약이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인터넷 주문까지 된다는 이 북한산 마약이 물론 포장지는 중국 어디라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이런 마약을 두고 빙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스, 이건 뭐 영어니까. 이런 은어들로 부른다고 하는데, 자, 북한 마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체로 이제 필로폰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걸 이제 눈꽃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스 아니면 얼음 아니면 빙두. 빙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국말인 것 같습니다. 아. 빙이라는 게 이제 얼었다는 그런 아마 이게 거의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아이스나 빙두나 얼음이나 이제 똑같은 말로 쓰이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만드는 데가 이제 주로 청진에 있는 나남제약공장이랑 순천제약공장이나 평양시 상원에 있는 만년제약공장 같은 데서 실제로 국가가 만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동남아나 중국 쪽에 퍼지고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양에도 네. 수도인데 네. 거기도 국가가 관리하는 북한의 마약 공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 원료가 없어 제약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니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상원이랑 평양시 약간 교회인데 네. 거기에 있는 만년제약 공장이라고 하는 데서도 마약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네, 참 이게 이런 얘기는 참 웃기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한 얘기인데 네. 북한산 마약이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높고 네. 특히 순도가 좋아서 세계 마약 시장의 인기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국가 공장에서 정식 제약 공장에서 만드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순도가 높고 훨씬 질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 네. 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사고 팔리는 이 마약의 상당량은 북한산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순을 한 북한의 한 부녀가 북한의 마약 제조 실태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아편하면 이건 다 당에서 다 장성하고 직접 당에서 틀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그 아편 농장으로 제일 큰 게 그대 한북도 백마고원의 주황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편 농장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각 도에 그 도당에 5호 관리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부에서 또 아편 농장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27년 전의 기자회견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도화됐겠습니까? 한도에 하나씩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게 미화로 뭐 5억 불이 훨씬 넘는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북한 경제가 거꾸로지기 시작을 할 때 결국은 이제 경제가 거꾸로지니까 대사관들의 유지비를 못 내보내고 공작원들한테 공작비를 못 내보내니까 마약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고 예.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한때 잘 나갈 때는 국가가 이 마약으로 5억 달러를 벌 정도로 엄청난 돈이잖아요. 국가가 엄청난 마약 장사를 했고요.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뭐 북한에서는 이제 이 마약 사업 이것을 이제 은어가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이야기를 해서 백도라지 사업이라 그래서 이 백도라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왜 마약 하필 백도라지라고 했을까요? 아마 백도라지하고 전혀 닮은 게 없는데 앞에는 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를 아마 생경같이 다른 나라에 세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도라지가 많으니까 이걸 이제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색깔은 하얀 거 비슷하고. 색깔은 하얀 거 비슷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은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대사관, 공작금 뭐 이런 등지의 용도로 외화벌이를 위해
양귀비, 이게 아편의 원료잖아요. 이걸 직접 각 도마다 하나씩 그 이상 재배해서 마약 제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중요한 당 사업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개마고원 같은데 이제 뭐 있고 그러던데 이제 각 도마다 있고 이것이 이제 북한이 팔 게 없어지니까 네. 외국에 수출할 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서 이게 공작금으로 되고 대사관 유지비로 되고 김정은 충성자금,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받쳐지고 이런 것들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 마약 사업, 김정일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주로 마약을 밀매하는 대상국이 러시아, 중국입니다. 자, 코로나가 창궐하고 수출길마저 이 길도 막히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제 마약이 더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그 분석을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작 기관들을 이용해서 하는 마약 사업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된 것이고 이제 대다수 이제 개인들이 하는 마약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것들 같은 거는 거의 다 죽어서 결국은 이것이 소비처가 없어지니까 북한 국내로 퍼져서 북한 사람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계기로 변한 거고 사실은 이 주민들 건강이 많이 지금 안 좋다 그러는데 네. 이제 마약이 전민적으로 전 국민 속에 북한 국민 속에 이제 확산이 되다 나니까 이것이 지금 아마 통일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게 수출길이 막힌 게 역으로 국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유통이 됐다 이런 건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이 비싼데 북한의 고위층들은 뭐 이렇게 밀매로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돈 없는 일반 주민들 여기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북한 고위급들은 조금 순도가 높은 마약을 사용을 하고 아평 중에서도. 예. 그러고 북한 간부들이 특히 쓰는 거는 북한에서 김정은 참가의 회의를 하는 게 당중간에 전원회의 같은 거 한 8시간, 10시간도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조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 사람 김정은이가 또 회의 끝난 다음에 화면을 쭉 스크린하면서 저거 왜 조느냐, 내가 연설하는데 왜 조느냐고. 졸다가 총살 수청도 당하는 나라니까. 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졸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지 않기 위해서 각성을 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주사를 맞고 회의장에 참가하는 그런 거가 돼 있고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이게 약이 없고 코로나 때 이제 뭐 치료제도 없는데 코로나 이 아편을 맞으니까 마약을 하니까 진통제 효과가 있고 코로나가 낫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착각 같은 게 생기면서 결국은 이것이 많이 퍼졌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두통, 생리통, 복통에는 무슨 약. 네, 뭐 있어요. 세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근데 거기는 두통이나 복통이나 뭐 이런 데는 마약이나 아편을 쓴다. 제가 들어보면 그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양귀비를 왜 이 칼로 흠집내 가지고 그 아시네요. 물을 타서 그냥 그걸 한 대접씩 마신다고 하는데 이건 마약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진통 효과를 주니까. 실제로 뭐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배 아프면 엄마가 이렇게 마약 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를 아편 덩어리. 아, 드셔보셨나요? 풀어서 주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아편을 그어가지고 거기 진액이 나오는 거를 그걸 끓이면 그 이제 굳어져서 아편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마 북한의 모든 가구들의 비상용 약으로 이만한 덩어리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아편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한테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부르는 내가 낫다 이걸 먹으니까 진통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내 병이 낫는구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구급약으로 비상용으로 아편 덩어리는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또 고난의 행군 때 굶주림을 잊기 위해서도 이걸 먹었는데 그 말로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편이라는 게 계속해서 쓰면 뭐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국에서 이게 이제 아편을 계속 쓰게 되면 중독이 되고 계속 함량이 높아지면 사람 건강이 나빠지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만병통치약으로
하는 건 북한 주민들을 탓하기보다는 북한 제약공업을 망가뜨린 김씨 일가의 그 책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구책으로 그 아편 같은 것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다시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 만큼 기아가 극심하다. 얼마 전에 목선 탈출도 그 목선 탈출을 이끈 30대 남자가 배고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기아가 아주 심각하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직접 당이 못하게 해도 양귀비꽃을 몰래 재배해서 이걸 끓여 먹는데 이거는 뭐 식량난 타개책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도 이제 평양시 같은 데서는 사실 좀 단속을 하는데 지방 같은 데서 산에 텃밭 같은 데서 자기 개인 밭에서 몇 송이씩 기르는 것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는 네. 않는다고 그렇게 최근에 온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마약을 하면 약간 몽롱한 상태가 돼서 배고픔도 잊어버리니까 네. 그걸 또 이제 식량 대용으로도 쓰는 진짜 정말 들을수록 믿어지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계속 탈북민들 속에서 나오니 그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만약 섭취하게 되면 네. 성인과 달리 굉장히 빨리 치명적인 그 상황에 이른다면서요. 빨리 치명적으로 되고 그것이 또 중독성도 매우 강해서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제 국가가 국민들을 케어를 해주지 못하니까 자구책으로 아편을 하면서 결국 국민 건강 자체가 나빠지는 거죠. 저 자료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이 생아편을 끓여 먹고 누워 있다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상황. 네.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런 마약 제조가 북한의 당국의 사업인데 만약 적발이 되면 장부에 잡혀가고 뭐 그 말로가 예상이 되듯이 아주 참혹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 제조해서 이 마약을 판 일당은 체포해서 공개가 됐지만 이 사건이 터진 함경북도에선 적대 세력들의 농간이라 이런 뒤집어 씌우기가 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하고 저거 잡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가 제조 시절에서 만들어서 국가가 마약을 하고 공작기관에 주고 이러는 거는 국가가 허용을 하는데 네. 개인들이 생산 설비를 갖추고 몰래 만들어서 대량적으로 유통을 시키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국가가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한 10명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극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잡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남조선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마약을 유포시키고 있다. 그 남조선에서 할 일 없어서 북한까지 가서 마약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요. 제정신을 가진 분들은 북한 주민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 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약을 조금씩 했고 아편을 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결국은 국가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네가 자기 모순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우리가 왜 아무런 돈도 없는 북한에다 마약을 갖다 팔겠습니까? 네네. 네.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개인이 마약을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얼마씩 이렇게 사고 팔았을 경우에 생일 등에 또 이 선물용으로 주고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팔 경우에는 이게 단속하는 북한 안전단이나 보위부원들에게 걸리면 네. 이 마약을 뇌물로 주기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내가 지금 뭐 생일날이다. 그러면 이제 마약을 준다는 게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흔히 일반인들이 주는 거는 아편 덩어리 끓여가지고 졸인 덩어리, 검은 덩어리, 검은 시꺼먼 덩어리를 그거를 생일 선물로 준다는 거. 이거 이제 비상약으로 써라. 네. 이런 거고 사실은 조금 더 정제되고 순도 높은 건 조금 좀 잘 사는 돈주들 그리고 잘 사는 간부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마약이 선물로 오고 간다는 건데 이게 이제 국가가 보건데 이게 양이 지나치다고 보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개인이 쓰는 거고 개인이 아플 때 쓰는 거다 그러면 눈 감아 주는데 또 이게 또 보현 안전한테 무슨 불법 행위를 하다 잡혔는데 외환은 없는데 네네. 마약 아편 덩어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붙일 테니까 이게 또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간부에게 상납하는 선물 1위가 마약이라는 얘기는 네. 이거를 받아서 자기가 안 쓰더라도 시장에 내다 시장에 팔면 내다 팔면 돈이 되니까.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인민폐를 받고 아하. 중국 북한 돈을 받고 이러니까 선물로 마약이 오고 가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 속에서 일반 주민들에서 올라가는 거는 마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마약이긴 하지만 아편 정제 덩어리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의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까지 침투했다는 얘기는 꽤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당국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파악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이 제조해서 중국 쪽에다 넘기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유통시켜서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 속에 마약들을 숨겨서 그것이 강남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폐해가 정말 여기에까지 미치는군요. 네, 정말 심각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